1940년 여름, 오사카의 허름한 골목집. 전쟁의 기운이 이미 하늘을 뒤덮고 있던 그때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울음소리는 약했다. 산파는 고개를 저으며 물수건을 짰고 방 안에는 허기진 냄새와 함께 짙은 장작 연기가 가득 차올랐다. 아버지는 그날도 공장에 있었다. 낯선 땅 일본에서 쇠를 다루는 공장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텼다.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시커먼 연기가 아버지의 폐를 서서히 잠식하는 줄도 모른 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 하나로 그는 살았다. 돌아온 아버지의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고 손톱 밑은 언제나 검붉게 멍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갓난아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계집애로구나. 어머니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일본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이를 업고 나가 골목 어기 할머니에게 맡겼다. 할머니는 조선인이었지만 말이 거의 없었고 늘 담배 냄새가 났다. 아이는 그 냄새와 함께 컸다. 밤늦게 돌아온 어머니는 품에 안긴 아기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기저귀는 축축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울먹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울 시간도 없었다. 아이에게는 집 안에서의 언어와 바깥 세상에서의 언어가 달랐다. 집 안에서는 조선말을 들었다. 밥 먹어라. 울지 마라. 아버지 오신다. 그러나 골목에 나가면 일본어가 쏟아졌다. 오이, 조센징, 기타나이. 말은 2개였지만 마음은 갈라졌다. 어린 눈에는 늘 두려움이 어렸다. 또래 아이들이 골목에서 소리치며 놀 때면 조센징이라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웃음 뒤에 숨은 경멸을 느끼며 아이는 자주 집으로 도망쳤다. 골목 끝 계단을 2칸씩 뛰어올라 헐떡이며 문을 열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이의 눈에 새겨진 두려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밤에 잠들기 전 아이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왜 자꾸 놀림을 받는지, 왜 자신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알 수 없었다. 전쟁이 심해질수록 조선인이라는 낙인은 더욱 뚜렷해졌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은 지하로 몸을 숨겼고 아이는 떨리는 몸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어머니의 손이 아이의 입을 막았다. 쉬. 소리 내지 마. 들키면 안 돼. 하늘이 찢어지듯 포탄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렸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길거리에는 불길이 일었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전쟁은 모든 이의 삶을 뒤흔들었고 가난한 조선인 이주민의 삶은 더욱 위태로웠다. 배급은 늘 모자랐고 일본인들이 먼저 가져간 뒤에야 조선인들 차례가 왔다. 남은 것은 썩은 고구마와 곰팡이 핀쌀이었다. 아버지는 종종 술에 취해 말했다.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낯선 땅에서의 서름은 곧 끝날 거라고. 그러나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조국이란 말을 들어도 머릿속에는 일본 골목길과 시커먼 굴뚝 연기만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조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아이에게 그저 어른들이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 같았다. 1945년 해방의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왔다. 그날 아침 거리는 술렁였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소리쳤다. 전쟁이 끝났다. 조선이 해방됐다. 거리의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태극기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빨강과 파랑이 소용돌이치는 그 천 조각을 아이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조선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왜 어른들이 우는지 알 수 없었다. 몇 달 뒤, 가족은 부산행 배에 몸을 실었다. 배는 낡았고 사람들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배에
올라 거친 파도를 헤치는 동안 아이는 계속 토했다. 뱃멀미가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조선 땅이 눈앞에 보였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조선이다. 고향이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공허했다. 낯설고 먼 나라 같았다. 5살의 눈에 비친 조선은 환영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부산 부두에 발을 내딛던 순간 아이는 서툰 조선말 때문에 또다시 이방인이 되었다. 부두에서 만난 또래 아이들은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비웃었다. 야, 쟤 말 이상하다. 외놈 새끼네. 또래 아이들이 던진 그 말은 일본에서 받았던 조롱과 똑같았다. 돌멩이가 날아왔고 아이는 울며 집으로 달려갔다.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언어는 언제나 그 아이를 가르고 배척했다. 해방 이후의 삶은 불안정했다. 집은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대구로 옮겨 다녔다. 정착할 땅이 없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떠돌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다.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아이는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겨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아이는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공책을 싸서 들고 다녔다. 교실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 칠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이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선생님이 쓰는 글자들은 신기했다. 가로획, 세로획, 동그라미. 그 선들이 모여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마법 같았다. 그러나 그 마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아버지는 더 이상 학비를 댈 수 없다고 했다.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보내주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중에 다시 보내주마라는 말은 허공 속에 날아가 버렸다. 아이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은 더 이상 펼쳐지지 않았다. 하교하는 날, 아이는 교실 문을 천천히 닫았다. 뒤돌아보니 텅 빈 책상이 쓸쓸하게 보였다. 학교를 떠난 아이는 곧 시장으로 매몰렸다. 10살도 안 된 손에 저울을 쥐고 아버지의 장사를 도왔다. 시장에는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가 가득했다. 여름이면 더위에 생선이 썩어 구더기가 꼬였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소리치며 흥정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는 늘 작아졌다. 야, 애야, 이거 얼마냐? 저울질 똑바로 해. 고함 소리가 귀를 때렸다. 숫자는 익혔다. 덧셈, 뺄셈, 곱셈. 돈을 세는 법도 배웠다. 그러나 글자는 여전히 그림처럼만 보였다. 간판의 글자들이 춤추듯 흩어졌고 세상은 글로 가득했지만 아이는 문 밖에 서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편지를 들고 우는 아주머니를 보았다. 누가 좀 읽어주소. 제발. 사람들이 지나쳤다. 아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글을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배움이 없다는 것은 아이에게 커다란 상처였다. 또래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아이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골목 아이들이 모여 공책을 펼치고 그림을 그릴 때 아이는 시장 바닥을 쓸었다. 마음속에서는 나도 글만 알았더라면 이라는 웅얼거림이 늘 맴돌았다. 그러나 가난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해가 뜨면 장터로 나가 장사를 했고 해가 지면 품삯질을 했다. 새끼줄을 꼬고 감자를 캐고 김장철이면 배추를 날랐다. 또래들이 웃고 떠들며 놀 때 아이는 땀에 젖은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생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늘 불안했다. 돈이 없으면 술을 찾았고 술에 취하면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이 세상에 조센증으로 태어나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나. 화풀이는 식구들에게로 향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낮은 신음,
아이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며 집안을 지켰다. 아이는 두 사람의 다툼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너는 나중에 공부해야 한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글을 알아야 사람 대접받는다. 글을 몰라 서러웠던 어머니의 말은 아이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차갑게 돌아섰다. 밥 한 끼가 급했고 생존이 먼저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이는 10살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포성이 들렸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전쟁이다. 피랑 가야 한다. 전쟁은 가족을 다시 한번 몰아냈다. 피라민의 대열 속에서 아이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꼭 붙잡았다. 사람들은 보따리를 이고 지고 걸었다. 아기를 업은 여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다리를 절뚝이는 남자, 모두가 남쪽으로 향했다. 총성이 들려왔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와 폭격을 퍼부었다. 땅이 패이고 사람들이 쓰러졌다. 피냄새가 났다.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나이의 아이는 알게 되었다. 피란 길에서 학교는 더 멀어졌고 글을 배우겠다는 희망은 더욱 희미해졌다. 피란민 수용소에서 아이는 끼니를 걱정했다. 죽 한 그릇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다. 미군들이 나눠주는 초콜릿과 껌을 보며 아이는 신기해했다. 달콤한 맛은 처음이었다. 피란살이 속에서도 아이는 시장과 거리에서 늘 일을 해야 했다. 구르닦기를 하고 신문을 팔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껌을 팔았다.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 군인들의 거친 발소리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전쟁이 끝나고 가족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집은 폐허였다. 벽은 허물어지고 지붕은 반쯤 날아간 채였다. 그래도 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었다. 아이는 이제 12살, 13살이 되었다. 몸은 자랐지만 글은 여전히 멀었다. 주변에서 야학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에 모여 글을 가르쳐준다고 했다. 아이는 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밤에는 일을 해야지. 글 배워서 뭐 하게. 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15이 되었을 때 아이는 방직 공장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임금을 받는 일이었다. 하루 12시간. 기계 앞에 서서 시를 읽고 배를 짰다. 손가락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다. 공장은 시끄러웠고 먼지가 가득했다. 기침이 잦아졌다. 그러나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았다. 임금 봉투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읽지 못했다. 동료에게 물어야 했다. 이거 얼마야? 3,000원이라고 써있네. 부끄러웠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공장에서 받는 서류도 읽지 못했고 게시판에 붙은 공지도 해독하지 못했다. 동료들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웃을 때 아이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공장 여공들이 모여 책을 읽었다. 소설책이었다. 한 명이 소리내어 읽고 다른 이들이 들었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며 목소리는 애절했다. 여공들은 눈물을 닦았다. 아이도 듣고 싶었다. 그러나 글자는 여전히 낯설었고 혼자서는 읽을 수 없었다.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은 이미 커다란 벽이 되어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서러움은 깊어졌고 마음속 어딘가에 응어리처럼 쌓여갔다. 밤이면 아이는 공장 기숙사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른 여공들의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아득했다. 글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을 조였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누구에게 배워야 할지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그리움만이 밤마다 아이를 괴롭혔다. 이제 15의 소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늘 배움에 대한 갈망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자리하고 있었다.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것이 삶의 어느 구석까지를 제한하는지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아 가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 간판을 보면 멈춰 섰다.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모여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번호를 묻고 약국에서 약 이름을 물었다. 모든 것이 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세상은 그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었고 그녀는 늘 문 밖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길이 열리지 않았다. 소녀의 청춘은 그를 모르는 서름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 서름은 깊은 강물처럼 그녀의 삶을 관통하며 흘렀고 언젠가는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 날을 소녀는 꿈꾸고 있었다.